페블러스에서 새로 준비한 콘텐츠입니다. 바로 축구 세미나 시간인데요. 축구 세미나가 뭐냐,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축구 이슈를 조금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다뤄보는 고급 온라인 세미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강인의 퍼스널 컬러는 왜 라리가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강사님을 모셨는데 이분보다 잘 설명할 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가 정말 잘 모신 것 같아요. 바로 장코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구 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장코치라고 더 많이 알리고 계시고, 이제 그 외적으로 다른 채널 콘텐츠는 이제 원래는 코치의 시선이었다가 이제 개농가의 시선 이름이 변경이 돼서 그런 것들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어쨌든간 저는 스페인에서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고 그 이후에 코치로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또 이제 방송도 같이 하고 있는 장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강인의 퍼스널 컬러는 왜 라리가인가? 네, 저희가 이제 라리가를 다루잖아요. 전국을 다 뒤져봤는데 장영훈 코치님만한 거 그쵸. 없다고 이제 선택을 한 이유가 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네. 같이 얘기를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네. 이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이게 또 어쨌든간 이강인 선수가 지금 또 메인 주제이기 때문에 네네. 저게 언제냐면은 2018년 12월에 발렌시아가 에이바를 원정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에이바를 원정 끝나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약간 이 느낌이 이강인 선수가 영훈님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러진 않고요. 근데 어쨌든간 저 때도 오랜만에 또 그때 봤었죠. 이제 제가 스페인에 있을 땐 14년, 15년 이때였으니까. 그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인판틸 뛸 때였거든요. 발렌시아 유소년 선수였는데 프로 선수가 되고 나서 또 이제 다시 보니까 느낌이 사뭇 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 사진을 낸 게 장영훈 코치님이 스페인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축구를 이제 제대로 배우셨다라는 거를 현장으로 한번 보여드리고자 넣었던 그쵸. 거거든요. 네. 이강인 선수가 이제 3년 만에 라리가를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아틀레티코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장 코치님은 이 이적을 어떻게 보시는지. 갔을 때 전혀 위화감이나 그런 게 없죠. 당연히 잘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엔 이제 등번호 가지고도 사실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앙투안 그리즈만 선수가 이제 또 나가고 나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향후 굉장히 5년 이상 굉장히 중장기 텀으로 보더라도 핵심적인 선수로 기능할 수 있는 시점에 이적을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라리가로 간 거 자체가 그게 어쨌든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 스페인에서 유소년부터 성장을 해서 네. 그리고 거기서 프로 데뷔를 했고, 파리에 가서도 결국엔 스페인 감독이랑 이제 함께했던 시간이 꽤 있었는데, 어쨌든간 다시 이제 또 연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간 본인의 약간 근본, 본인의 축구적인 고향을 찾아서 약간 돌아온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이적설이 있었던 게 이미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쵸. 계속 있었죠. 근데 되려 결국에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만,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되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보다 타이밍이 더 좋다. 네, 전반적인 이 팀적인 정황, 그리즈만 선수가 팀을 나갔을 때 등번호 7번을 달고 이제 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쨌든 마요르카에 있다가 넘어오는 거랑 파리 생제르맹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고 넘어오는 거랑 또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쵸. 부담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기대감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하게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선수의 입지도 조금 더 높아지고 선수도 조금 더 성장한 상태에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일어날 일이 더 좋은 상황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더 잘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PSG랑 비교했을 때. 딱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파리는 또 파리대로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 발현이 될 수 있는 팀이었는데, 어쨌든 아틀레티코가 또 좀 다른 형태로, 어쨌든 간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내가 다른 곳에 속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기능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이 달라서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축구 선수도 똑같은 거죠. 지금의 파리라는 곳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랑 선수의 본질은 같지만 이제 아틀레티코에 왔을 때 또 기능적으로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 좋은 선수라는 건 변함이 없다 보니까.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정황상 축구라는 건 결국에는 선수 개인이 아니고 팀 안의 개인이기 때문에 지금 아틀레티코라는 이 구단의 팀 구성상 더 좀 좋은 시점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말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즈만 후계자. 이 소식이 계속 따라붙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상적으로 선수가 잘 적응을 하고 그리고 선수가 정상적으로 잘 기능을 해줬을 때는 입지 자체는 이강인 선수랑 이제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입지 혹은 위상. 오. 왜냐면 뭐 등번호 7번 같은 거 사실 뭐 아틀레티코도 그냥 쉽게 주지는 않았을 거고 반면에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운동장 안에서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온전하게 그리즈만이랑 같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즈만이랑은 좀 아예 다른 유형의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역할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역할? 네네네 기능적으로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다른 선수기 때문에 유형상 봤을 때 두 선수는 좀 차이가 크거든요. 그 이강인 선수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한 게 되게 기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라리가라는 미지의 땅 같은 데를 맞아요. 이제 이강인 선수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 있거든요. 맞아요. 해축 팬분들도 라리가는 막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강인 선수를 통해서라도 라리가를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좋아요. 것 같습니다. 라리가가 도대체 왜 더 재미있는 리그인지를 아. 라리가는 과연 어떤 리그인가에 대해서 좀 네.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가장 전술적인 리그라고 생각합니다. 전술적인 리그다. 가장 가장- 전술적인 네. 리그. 그 개념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얘기하시는 건데 네. 전략과 전술의 차이 그거 네. 저 아직 잘 이해 못했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략이 당연히 조금 더 큰 범위에 들어가고 그 안에 이제 전술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전략은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계획, 예측 혹은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 속하는 거죠. 그래서 시즌을 시작하는 관점에서 단기적인 목표 수립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 수립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모든 총체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하루하루에서 축구팀으로 보자면은 훈련 그리고 상대팀 분석 그리고 우리 팀의 마지막 경기 분석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전략에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전술은 그러면은 그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운동장에서 90분 동안 일어나는 모든 실시간 행위가 그 총체가 이제 다 전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체를 설명할 때 보게 되면 감독의 전술이라고 이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걸로 보자면은 감독이라는 단어의 주체는 전술보다는 전략의 주체가 되는 게 조금 더 적합하죠. 그렇다면 전술의 주체는 누구냐라고 보면 팀 혹은 선수가 되는 게 조금 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고 후 포함해서 광어 쪼박 20개.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이해를 못하신 거죠, 이분은. 네, 이거는 먹을 거임이 아니고 먹을 거임도 전략인데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광어 그러니까 먹는 행위 뭐 이렇게 씹는 거 뭐 이런 거를 야무지게 먹어야지 이런 네. 거가 이제 이미 그러니까 먹을 거임이면 전술이 그쵸. 아닌 거죠. 지금 실시간으로 계획. 먹고 있는 중이어야 되는 거죠. 네. 집에 먹었는데 좀 배불러서 광어 그 초밥을 줄이고 디저트를 좀 더 먹고 약간 이렇게 전술. 변화를 주면 이제 전술의 영역이 전술. 네네. 바르디올라한테 전술이란 당신한테 뭐냐라고 이제 정의를 해달라고 했더니 모든 선수가 운동장 안에서 매 순간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방금 저희가 설명했던 게 다 반영이 되죠. 네네. 그러면 가장 전술적인 리그다라고 했을 때는 네. 그 전략과 전술의 개념을 그 나눴을 때 네. 거기서 말하는 전술적인이라는 네. 의미가 되는 그렇죠.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라리가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스페인 축구의 특징 또 최근에 스페인이 이제 월드컵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코치라는 직업에서의 전략이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 전략이 굉장히 수립이 잘 되고 축구에 대해서 접근하는 수준 자체가 그 깊이 자체가 굉장히 깊다. 그러다 보니까 팀이 당연히 전술적으로 잘 기능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술적이라는 게 이제 다른 부분이어서 저희가 얘기했던 이 팀 혹은 선수로 관점에서 보자면 스페인은 유소년 육성 자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선수가 축구를 이해하게 만드는 데 포커스를 둡니다. 축구를 이해하는 네 눈으로 상대가 뭘 하는지를 보고 그럼 그 상황에서 너가 할 수 있는 판단 중에 더 나은 판단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축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대가 압박을 하다가 갑자기 경기 중에 안 할 수도 있고 압박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내 눈으로 상황을 보고 뭐가 나한테 혹은 뭐가 우리한테 가장 나은 판단인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스페인 이제 라리가가 제가 전술적인 리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유소년 때부터 그렇게 실제 상황에 근거해서 판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게 이제 라리가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코치의 수준이 높아서 전략적으로 잘 준비가 됐다는 말인즉슨 그 기준을 선수들한테 명확하게 주는 거고 선수들은 그 경기 중에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주체가 돼서 즉흥 상호작용할 수 있는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리그다. 그래서 이제 저는 라리가를 전술적인 리그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댓글에도 누가 써주셨는데 네. 저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게 딱 그 전술적인 훈련이 어려서부터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직도 축구 훈련이라는 딱 단어를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의 대부분은 저는 그걸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막 마커 같은 게 놔져 있고 삼각형 같은 거 놔져 있고 미니 골대 놔져 있고 공을 가지고 뭔가 기술적으로 네, 맞아요. 단순 반복의 형태로 뭔가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술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게 레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일반화돼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봤을 때 축구 중에 그렇게 정지된 대상이랑 움직일 일이 있냐는 거죠. 그렇죠. 없죠. 예, 없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훈련하는 행위는 따지고 보면 뭐예요? 개인 종목이죠. 스페인 리그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이강인 선수가 그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안 좋아 보이는 거죠. 안 좋아 보이는데 그게 기술이라는 게 근데 경기장 안에서 들어가서의 기술이어야지 정지된 상황에서 기술이라는 걸 온전히 기술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거 전술적인 리그다를 들으면서 프리미어 리그는 전술적인 게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더 부각되냐인데 저는 전술적인 부분에 의해서 경기가 갈리는 게 더 많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반면에 프리미어 리그는 사실은 신체적인 거, 기술적인 거에 의해서 경기가 갈리는 경우가 더 많은 거지 전술적인 능력이 거기가 뭐 확연하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어디가 뭐가 더 떨어지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디가 뭐가 더 부각되냐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적절하다는 거죠. 덫을 놨는데 잘 피해 가셨던 재밌을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라리가. 기대가 됩니다. 개막하면 또 이강인 선수도 있고 하니까. 아니 왜냐면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자체가 벌써 뭐 스페인 감독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전술적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죠. 이제 라리가에 좀 이제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이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니네 프리미어리그보다 재밌냐? 어떤 점이 좀 라리가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지 요거를 이 파트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팀 단위로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팀 싶습니다. 단위로 네. 보는 재미가 그러니까 있다. 쉽게 얘기해서 딱 월드컵에서 스페인 대표팀 경기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라민 야말이라는 선수가 사실은 팀으로 따지고 보면은 바르셀로나고 4강에서 프랑스랑 만났었는데 스페인 대표팀이 음바페가 또 레알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선수잖아요. 그 두 팀이 만났을 때도 사실 언론도 그렇고 대부분의 대중들이 이제 야말 대 음바페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정황상 봐도 이제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거는 개인의 대결이라기보다는 팀 간의 대결에서 스페인이 프랑스를 완전히 압살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는 그게 뭐 조금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지션 위주로 경기가 좀 더 많이 흘러가고 역습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에 관여되는 두세 명에 의해서 그 상황이 온전하게 좌지우지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는 게 크다면은 라리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 지공 상황을 포함해서 온전하게 팀으로서 상대를 뭔가 압도하려고 하고 그거 근데 또 상대도 또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서로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경기가 상충하다 보니까 전술적인 얘기니까. 네, 조금 더 팀적으로 축구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조금 더 다양한 스타일의 팀이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요거를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의 특성과 연관돼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스페인이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네. 지역색 같은 게 좀 있고 네. 스페인이라는 한 나라 안에서도 뭐 안달루시아 지방이 있고 갈리시아 뭐 이런 지방이 있고 바스크 지방이 있고 그게 또 그 어떤 그 지역 팀의 색깔에 또 약간 반영되는 그런 게 약간 지역색이 있을까요? 그렇죠, 무조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있고 그리고 그게 딱 정량화해서 뭔가 정립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구단의 게임 모델 혹은 팀의 게임 모델이라는 게 인간이 하는 행위의 일부분이다 보니까 문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그게 무조건적으로 좀 반영이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아틀레틱 같은 경우도 빌바오 지방이고 느낌상 빌바오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에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좀 도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 철강으로 되게 유명했단 말이죠. 근데 아틀레틱 축구하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뭔가 철강이란 되게 또 이미지가 맞고 그 바스크가 또 되게 약간 마초이즘 남자들 그 네이마르 예전에 사포했다가 완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문화예요. 그 동네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주관적으로 되게 좀 와닿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그래서 레알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 이제 딱 이마누엘 알과실 감독이 이제 오면서 아기자기하다 네, 이런 축구를 이제 또 했었는데, 연고지가 레알 소시에다드는 또 같은 바스크지만 그 산세바스티앙이라는 곳이란 말이죠. 산세바스티앙은 또 뭐로 유명하냐? 영화제랑 미식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미슐랭 미식의 도시로 유명해요. 좀 연결되네. 네, 그러면은 또 이게 지금 듣고 보시면 이 아틀레틱이랑 완전 이제 또 상충하죠. 실제로 두 구단은 굉장히 이 바스크 또 더비 라이벌 구단이기도 하고. 맛있는 축구네, 되게 맛있는 축구. 네, 딱 이게 방금 딱 맛있는 축구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또 어느 정도 그러니까요. 일맥상통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라리가가 재밌는 이유가 정리하자면은 가장 전술적인 리그고 네. 그 말인즉 경기를 실제로 봤을 때 팀 대 팀으로 대결하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근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그 팀들이 또 조금씩 색깔이 다 다르다. 그러면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라리가스러운 선수는 누가 있을까? 저희가 3명 꼽았잖아요. 첫 번째로 좀 파우 쿠바르시를 꼽았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때도 누가 봐도 와 이거 와 너무 잘해. 파울로 말디니가 쿠바르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아 진짜요? 선수의 커리어가 끝나고 나서 이 선수를 돌아보게 됐을 때 파우 쿠바르시는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라고 회자될 것이다 이렇게. 진짜 그 정도로. 네, 저 8년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공을 가졌을 때 판단도 굉장히 좋은 선수고, 판단이 좋다. 그리고 공이 없을 때도 여전히 판단이 있고 실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태클이라는 행위를 하고 공이란 걸 뺏지 않더라도 한 발 두 발 움직이는 것도, 혹은 정지돼 있더라도 인지해야 될 대상을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굉장히 전술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파우 쿠바르시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톱이죠. 굉장히 높은 톱 중에서도 톱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히 센터백들 같은 경우가 이제 과거에 비했을 때 뭐 골키퍼도 마찬가지지만 좀 포지션에 대한 개념, 약간 혹은 포지션에 대해서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것들이 많이 변화가 큰 폭으로 있었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파우 쿠바르시 같은 경우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라리가스러운 전술적인 능력이 뛰어난. 네, 그런 센터백이기 때문에 이제 좀 라리가스럽다. 예, 그리고 지금 시점에 이 파우 쿠바르시는 말 그대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최적화된 선수긴 하죠. 근데 저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우 쿠바르시가 레알 베티스로 간다, 아니면 지금 시점에 뭐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간다고 해서 실력이 떨어졌다, 혹은 바르셀로나에서만큼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다고 보거든요. 완전한 선수인 거죠. 야. 그러니까 전술적인 선수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팀을 옮겨서 또는 감독이 바뀌어서 조금 달라지더라도 그거에 대한 잘한다. 대응이 네. 바로바로 될 수 있는. 네.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말 그대로 전술적인 선수인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선수인 거예요. 약간 지금 라리가스러운 선수 한 명 들어봤는데 네. 좀 쉬운 말로 제 나름대로 해보자면 네. 약간 에넬그니 같은 애들이 잘한다. 아 그래. 라리가스럽다. 아니, 그- 왜냐면은 그- 어리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수많은 상황에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그 표현도 어느 정도 맞죠. 야말이랑 그 마르크 베르날 같은 경우 처음 봤을 때도 이제 했던 얘기가 이거였죠. 살면서 뛰어온 경기 자체가 나이를 먹으면서 비례해서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특히 탑 클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요새는 뭐 많이 뛰면 한 시즌에 막 40경기, 50경기까지도 뛸 수 있는데, 그쵸. 그 말인즉슨 뇌에다가 이 성장할 수 있는 자극을 준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프로 데뷔한 직후라면은 나랑 경쟁하는 선수랑 봤을 때 그 표본의 관점에서 몇백 경기를 뒤져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무리 내가 유소년 때 경기를 많이 뛰었다고, 그 선수도 똑같이 유소년 때 경기를 뛰고 올라왔을 거니까. 근데 제가 베르날이나 라멜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봤을 때 되게 약간 위화감까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아니 이게 지금 프로 데뷔를 이제 막 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의 판단의 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서 위화감을 느꼈는데, 알아듣기 쉽게 좀 더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에넬근이다. 왜냐면 20살인데 한 30살처럼 맞아요. 약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 선수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네. 이제 예레마이 에르난데스라고 굉장히 오랜만에 데포르티보 아코루냐가 승격을 일부리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 데포르티보의 에이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4살 때부터인가 13살 때부터인가 데포르 유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쭉쭉쭉 올라왔고, 데포르가 3부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예레마이 선수가 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비중이 지금처럼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올라와서 지난 시즌에가 11골 10도움인가 했을 겁니다. 포지션이 어디예요? 이제 측면 윙이거든요. 왼쪽으로 나오는데 이미지 보시면은 좀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 키 네. 좀 작고 있어요. 예, 막 발재간도 좋고. 네, 하는데 뭐 보통 스페인 축구 얘기하면 항상 미드필더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지만, 결국에는 근데 중앙에서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되면 결국엔 직접적으로 상대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는 측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 선수도 결국엔 라리가스러운 선수, 상대를 특히 몰아넣고 상대를 로우블록까지 주저앉혀놨을 때 공간이 좁아졌을 때 기술적으로 퀄리티를 가지고 상대에게 데미지를 직접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예레마이 에르난데스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좋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서 단순히 공 점유율로 끝나지 않으려면은 골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 1대1 상황을 포함해서 뭐 1대2에서도 그렇고 이제 공간이 좁아졌을 때 좋은 능력을 선보이는 선수다 보니까 데포르 경기를 따로 보시기는 조금 뭐 승격팀이니까 관심이 덜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 데포르랑 경기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이 예레마이 선수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분명히 눈에 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겠네요. 그것도 예. 하나의 포인트네요. 예, 그래서 이제 예레마이 선수 같은 경우도 좀 넣어놨고, 다음 선수. 네. 로드리 좀 진부할 수도 있는데 빼놓을 수가 없어서 좀 넣었습니다. 보통은 진부하시다고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이유로 저는 사실 넣었어요. 그러니까 라리가스럽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로드리가 이제 유명하게 그거잖아요. 뭐 인스타그램, SNS도 없고 뭐 문신도 없고 네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뭐 저희가 라리가 이제 스페인 축구의 육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항상 라리가는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좋은 선수가 되기도 더 쉽다. 단적인 예시지만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좋은 사람이 되는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특히 로드린 또 의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대학교 학사를 졸업을 한 선수거든요. 로드리도 있고 오야르사발 같은 경우, 카를로스 솔레르 이런 선수들이 다 비교적 비슷한 나이대 선수들인데 대학교 학위를 다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리고 로드리는 이제 최근에도 그렇고 항상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는 게 병행하는 게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게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게 나를 더 좋은 선수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축구가 사람이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사람을 관장하는 신체 기관에서의 가장 고등한 기관은 어디예요? 뇌죠. 뇌인데 그게 아직도 국내 같은 경우는 특히 축구를 그냥 발로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뭐 다들 아시잖아요. 사람 손가락이 이렇게 발가락이 움직이는 거, 발이 움직이는 것도 결국엔 뇌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서 움직이는 거고, 뇌가 더 성숙하고 뇌가 더 성장한 상태에 있다면은 당연히 축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훨씬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내 얘기를 하는데 댓글에 호날두 헤딩 많이 했어. 그럴 수도 있죠. 뇌가 이제 특정 부분이 손상되면은 이제 네. 기능적인 장애가 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럼 로드리 설명하시는 걸로 그거 알았어요. 그 약간 인간이 좋아야 축구도 잘한다. 인간이 되라. 인간이 네. 되라. 선수가 끝났으니까 이제 감독으로 넘어가고. 좋아요. 재밌다. 어쨌든 라리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시메오네 감독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넣어놨습니다. 저는 시메오네 감독이라는 사람을 이제 얘기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축구팀의 감독이라기보다는 한 집단의 리더로서 평가를 해야 된다. 왜냐면 11-12씩만 하더라도 시즌 중도 부임에서 그 완전 거의 나락에 있던 것 같은 팀을 유로파리그 결승 가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거든요. 이야, 미쳤네. 그리고 저는 이제 기억으로 나는 게 레알 마드리드 팬들이 많이 얘기를 했던 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영어 알파벳은 ATM이잖아요. 마드리드 더비를 하면 승점 자판기라고 이제 ATM이라고. 현지에서도 그런 밈이 있어요? 아니 국내에서 그 당시에 국내에서. 많이 국내에서.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시메오네 감독이 온 이후로 이제 마드리드 더비가 완전히 바뀌었죠. 저는 엘 클라시코보다는 되려 마드리드 더비가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진짜 박 터지고 막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뭐 부르고스 수도 코치 있을 때 막 무리뉴한테 막 한 번만 털면 나한테 쳐 맞을 줄 알라고 막 이렇게 그 덩치로. 네, 하고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선수들이 실제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그렇고,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고 지금의 입지에 있을 수 있게끔 만든 가장 큰 인물이 시메오네 감독이고, 결국엔 마드리드 바르사 말고 리그 우승을 한 게 이 베니테스 감독이랑 시메오네 감독밖에 없는데 시메오네 감독은 심지어 2번 했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라리가스럽다는 거를 이제는 전 얘기를 하자면은 시메오네 감독은 라리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빠질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제 뭐 시메오네 감독을 좀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 다른 채널에서 얘기하신 거 기억이 나거든요. 시메오네는 축구 지도자라기보다 그냥 지도자다. 네. 이런 표현 하셨잖아요. 비슷한 경우라면은 프리미어리그로 보면은 이제 뭐 미켈 아르테타랑 비슷한 경우죠. 그러니까 매니저잖아요. 이게 헤드 코치가 아니고 거의 약간 매니저여서 구단의 가치관, 이 시메오네 감독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파르티도와 파르티도라는 게 있거든요. 매치 투 매치예요. 뭐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생각하는 게 지금 몇인데 승점이 몇 점 차이고 이러면은 뭐 이거 지면은 상대랑 또 몇 점 차이가 되고 이런 거 하면
항상 경기 끝나고 특히 뭐 지거나 이기거나 했을 때 항상 물어보잖아요. 근데 시메오네 감독은 항상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아 우리는 파르티도와 파르티도다. 그냥 우리는 한 경기 한 경기 할 뿐이다. 그냥 우리는 이번 주 경기 이거 했으니까 이제 다음 경기 생각할 뿐이다. 왜? 내가 우승을 하고 싶어도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다음 경기잖아요. 그럼 다다음 경기를 준비해요? 아니면 리그 38라운드 준비?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건 생각하지 않는다. 이야.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도 이제 보게 되면 선수들이 굉장히 그 문장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제 직역을 하자면은 고통받을 줄 알아야 된다. 고통받을 줄 알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어로 아이케 수프리르라고 하는데 고통 받아야 된다거든요. 그게 얘기하는 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이 구단의 게임 모델. 결국에는 대부분이 다 축구를 하는 게 사실은 공을 가지고 하는 게 즐거워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공이 없는 시간에 놓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이 시간이 길잖아요. 시퀀스가 네. 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승리하는 거는 아틀레티코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가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메오네 감독을 포함해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고통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퍼링이죠.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는 무조건 그거는 이 시메오네라는 사람의 영향이죠. 어떻게 그 선수들한테 다 그걸 주입을 했을까요? 다 성인이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게 프로 선수한테 어쨌든 프로 선수가 된 거고 아까도 얘기했던 건 축구를 기본적으로 공을 가지고 하는 게 좋아서 했는데 그거랑 정반대되는 걸 요구하고 그러니까요. 납득시키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뭐 예전에도 이제 뭐 사울 선수가 이제 그리즈만이 이제 뭐 약간 부정적으로 이제 아 우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울이 얘기한 게 지금 자기가 어디에서 뛰고 있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혼냈네요. 일관을 했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문화 자체가 이 집단의 이 팀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건데. 야, 이강인 선수 입에서 고통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녹아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클라우디오 기랄데스 셀타비고 감독이고 88년생입니다. 저랑 한 살 차이거든요. 되게 전문 감독이네요. 네, 1부, 2부에서 못 뛰었고 뭐 레알 마드리드랑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스 출신이었다가 B팀까지는 뛰어서 이제 3부 리그에서 주로 3부 리그에서 한 100경기가 좀 안 되게 떴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소년 코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쭉쭉쭉쭉쭉 계속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동안 코치를 해오다가 셀타 후베닐 고등부 최상위 팀 감독을 하다가 그러다 이제 셀타 B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지난 시즌에 시즌 중도에 베니테스 감독이 경질이 돼서 강등권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 88년생의 감독이 부임을 해서 7위에 올라가서 유럽 대항전 티켓을 따냈고 이제 얼마 전에 마무리된 시즌에서는 거기서 또 심지어 한 칸 더 올라가서 6위에 올라갔습니다. 유로파는 4강에서 프라이부르크한테 떨어졌어요. 8강인가 4강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많이 올라갔네. 네, 이제 라리가스러운 감독이라는 데서 이제 저는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국내랑 비교하자면 이런 양력을 가진 사람이 88년생의 사람이 과연 1부 리그 감독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라리가스럽다라는 거는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1부 리그 A팀 감독이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라리가스러운 거다. 그리고 이 셀타라는 팀을 축구적으로 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전술적인 팀이다. 제가 재작년에도 이제 스페인 갔을 때 셀타 B팀이랑 바르사 B랑 경기하는 걸 또 봤어요. B팀이 셀타 A팀이랑 똑같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이 이제 B팀 감독을 하다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또 A팀과 B팀의 완전 연속성이 또 생겼구나. 제가 셀타 경기를 뭐 이렇게 본 적은 없지만 일단 외모로 봤을 때도 매우 라리가 감독스러운 느낌이 좀 스페인이 대머리가 뭐 가장 많은 국가라면서요. 남자 진짜 외모적으로. 네. 뭐 얼마 전에 뭐 어디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델라포인테도 그렇고. 네. 이게 유행은 아니죠 가르디올라 이후에. 아니요 그냥 대머리가 많아. 대머리가 많죠. 근데 요런 케이스가 한국에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 뭐 근데 다른 해외에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영국 이런 데도 좀 없는 케이스인가요? 이탈리아 뭐. 왜냐면은 그냥 딱 프리미어리그 감독 보세요 사실. 이 88년생 자국 감독이 저는 그래서 이제 가장 라리가스럽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대중들의 인식도 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을 A팀에 올린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올 얘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중의 입장에서 벌써 얘가 벌써 1군 이런 경력도 건데. 없는데 그렇죠. 경력이 없다, 경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가리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추가적으로 저는 거기서도 필요한 거니까 결정권자예요.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경력 있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이름값이 있는 사람을 데려왔을 때 발생하는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집? 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왜?
경력 있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 이름값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리스크가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데려오는 건데 돈으로 보자면 그게 가장 리스크가 있는 그러네요. 선택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보자면은 근데 그럼 결정권자가 돈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싶다면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 사람이 경력이 아직 없지만 또 우리랑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은 거기서 돈이라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 국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대중에서도 그렇고 뭐 지금도 뭐 대표팀 감독 뭐 외국인도 그렇고 후보가 나오지만 다 경력. 아니 경력 중요하죠. 경력이라는 거 중요한데 근데 결국에는 그럼 경력이 없는 사람 중에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정말 라리가스러운 감독 예시인 것 같습니다. 이철 감독. 그래서 네. 이 감독은 얼굴을 알 것 같습니다. 네, 지로나 하다가 이제 지로나가 강등되면서 아약스로 아. 나왔죠. 네. 이제 지난 시즌에 결국 강등당하기는 했지만 지로나를 애초에 승격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따냈던 사람이다 보니까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축구적으로 봤을 때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 짜서 전술적으로 하고 공만 가지고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수비를 할 때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잘 돼서 전술적으로 팀이 기능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첼 감독을 뽑았고 선수 은퇴하자마자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구단 아카데미 방법론 디렉터를 했습니다. 그런 게 또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은퇴하고 그 당시 디렉터가 그 자리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이것도 뭐 국내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라리가나 비교를 하자면 그 정도 경기 뛴 사람이면 바로 보통 뭐 하고 싶어요? 프로팀 코치하거나 프로팀 감독하고 그쵸,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리고 심지어 그 구단 유스 방법론 디렉터를 해서 거의 5년을 했을 거예요. 엄청 오래됐네. 그리고 마지막 디렉터 했을 해가 후벤이라 고등부 최상위 팀 감독이랑 그거를 병행을 했어요. 병행을 하다가 중간에 감독이 경질됐을 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A팀 감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저는 라리가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히랄데스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국내도 그렇잖아요. 유소년 하면은 뭐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대중의 인식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유소년은 프로랑 달라. 유소년 한 사람은 프로 못해. 프로랑 유소년은 아예 다른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축구라는 거고 같은 코치라는 직업이기 때문에 프로에 갔을 때는 내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 마진이 굉장히 좁아져 있잖아요. 왜냐면 결과랑 직결되고 성적이랑 직결되다 보니. 근데 유소년이라고 실수를 하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그 마진이 좀 더 크잖아요. 필요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유소년은 좀 더 변수가 많아요. 막 갑자기 막 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하다못해 운동장 같은 경우도 운동장 컨디션도 그렇고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필요한 경험들을 거쳐오면서 프로팀의 감독이 이제 올라온 사례 그리고 지로나 구단뿐만이 아니고 라리가 역사에도 남을 만한 성과를 거둔 감독인데 그런 관점에서도 이 사람도 결국에 이 사람의 히스토리 이 사람이 걸어온 길을 봤을 때 이 부분에서도 가장 라리가스러운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꼽아봤습니다. 라리가에 지금은 없어서 좀 아쉽다. 그러게요. 그 아쉽네요. 네. 근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약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축구적인 이유에서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거죠. 네. 다가오는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셀타비고 경기가 좀 기대가 재밌겠네. 됩니다. 이게 뭐 알았으니까. 히랄데스. 네.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강인 선수는 라리가스. 과연 라리가스러운 선수인가, 또는 아. 라리가에 잘 어울리는가. 코치님이 봤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지. 아니 뭐 인생의 절반 이상을 스페인에 살았고 거기서부터 축구를 계속했는데 가장 라리가스러운 선수죠. 오.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결국에는 선수가 스페인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했던 판단이라는 관점에서도 많이 개선이 됐고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있었을 때 유소년 선수였을 때 뭐 이강인 선수의 코치였던 제 지인들, 제 네. 친구들이 있는데 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기술적인 건 사실 거의 달라진 거 없다. 난 처음 왔을 때랑 기술적인 건 달라. 메이비 오른발 지금 좀 더 잘 쓰는 거 정도.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스페인에 와서 혹은 발렌시아랑 구단에 와서 이제 계속해서 좋아진 거는 이제 판단의 퀄리티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최상위 리그에 있는 거고 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마요르카에서는 본인이 프로 데뷔하고 나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트랜지션 수비 공이 없는 국면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뭐 있어야 할 곳으로 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언어적으로 보더라도 뭐 사실상 야, 한국말보다 스페인어를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정도로 하는데 잘하는구나. 뭐 이제 뭐 거의 스페인 사람이다 보니까 퍼스널 컬러는
라리가 물음표가 아니고 느낌표로 가야죠. 오, 네. 그 정도로 너무 잘 어울린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왜냐면- 듣긴 했는데 왜냐면 전 점쟁이는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뭐 앞이 내용이랑 이어질 것 같아요. 아틀레티코라는 팀에서 전술적인 능력이 있는 이강인 선수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일 것 같은지. 그러니까 스탯 이런 걸로 말고 네. 기능적인 역할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기능적인 거에서 보자면은 이제 어쨌든간 지난 시즌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포지셔널 어택, 지공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아틀레티코가 아쉬워서 승점을 가져오지 못한 경기들이 꽤 길었거든요. 어떤 상황이 많이 나오면은 지공이 잘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냐면은 백라인을 공을 가진 선수가 마주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면은 지공이 잘 돼 있다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결국엔 포지셔널 어택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건 라인을 하나하나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백라인을 직면한다는 거는 그전 라인들을 다 하나하나 공략을 해서 공을 가진 선수가 백라인을 직면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저는 조금 많이 척도로 삼는데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백라인이라는 게 그 마지막 줄인가요? 골키퍼 제외하고 마지막 줄? 그쵸. 그러니까 4-4-2면은 백라인 4를 아. 공을 가지고 마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 블럭일 땐 노는 건데 미들 블럭까지만 됐을 때도 라인을 하나하나 넘어설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강인 선수는 어쨌든간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수고 로우 블록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게 측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측면에서도 당연히 이제 파리 갔을 때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시즌으로 보게 되면은 뭐 교체로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4-3-3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이제 나와서 1대1 위주로 하고 이제 크로스 위주의 플레이를 가져가는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대표팀에서 사실 그런 형태로 플레이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로우 블록을 상대했을 때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선수고 그래서 아틀레티코가 개인적으로 지공이 가장 좋았을 때는 그 코로나에서 리그 우승했을 때 주앙 펠릭스나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아르다 투란이랑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서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백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이 라인 사이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조금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쭉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내용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래도 약간 추려보자면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라리가 관전 포인트를 한 3개 정도로 이렇게 추려주시면 네. 이 라리가 입문자들에게 도움이 네.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건 약간 축구 외적인 걸 수도 있는데요. 좀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여행 계획을 하면서 경기를 한번 보시기를 여행 계획. 네. 여행 계획.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스페인은 이게 도시별로 굉장히 특색이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오사수나다. 그러면 네. 오사수나를 그냥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면은 오사수나 같은 경우는 또 뭘로 유명한 그 산페르닌 그 투 축제 아시잖아요. 또 그 축제를 하는 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돼도 벌써 이 도시 뭐 이런 거 하는 데네 하면서 이제 또 보다 보면 또 주변에는 또 어떤 도시가 있지? 그럼 이 도시는 어떤 팀이 있지? 하고 뭐 도시마다 또 이제 음식 같은 경우도 아까 저희가 봤던 뭐 히랄데스가 있는 셀타비고 셀타. 있는 갈리시아 지역은 또 문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빠에야의 본고장이고 아, 빠에야.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빠에야 먹어봤다. 어디서 먹었어? 바르셀로나에서 그럼 넌 빠에야. 가짜야. 네, 가짜입니다. 오. 그 바렌시아 지역이 이제 물의 이 석회의 약간 농도가 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석회 마신 건가요, 빠에는?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발렌시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물을 끓이고 조리를 하는 과정 자체가 물 자체가 이제 다르다. 그리고 장작으로 쓰는 나무도 다르고 뭐 이렇게 식재료도 그리고 빠에야 얘기를 그냥 잠깐 더 하자면은 이게 해산물 들어간 걸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빠에야는 원래 농사를 지을 때 들판에서 참으로 먹는 거였기 때문에 닭고기랑 토끼고기가 메인입니다. 근데 그걸 관광객용으로 바꾼 게 이제 해산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가짜네요. 네, 가짜죠. 네, 가짜예요. 이런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느끼시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살펴봤던 것 중에 이제 감독이죠. 감독. 네, 감독의 또 서사를 조금 찾아서 보시면은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얘기했던 뭐 클라우디오 히랄데스 감독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고민을 또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라요 바이카노에서 비아레알로 옮겼죠 자리를. 이니고 페레스 감독도 88년생 감독인데 이게 그러니까 라요 바이카노가 컨퍼런스리그 결승을 갔거든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말이. 그러니까 이게 라요 바이카노는 바이카스라는 비교적 조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진짜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를 연고로 하는 팀이 컨퍼런스리그 유럽 대항전에 결승을 간 거기 때문에 그 지금 계속 구단 운영진이랑 이게 막 구단 팬들도 그게 마찰이 있어서 구단 뭐 이게 연고지를 못 옮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팀이 그런 성과를 낸 경우거든요. 어쨌든 간 이렇게 좀 감독의 서사를 보다 보면은 이제 구단의 서사랑도 이제 또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고 뭐 델라푸엔테 감독도 라리가 감독은 아니면 스페인 대표팀 감독인데
벨라푸엔테 감독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아틀레틱에 주모를 한 적이 있어요. 주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되게 재밌게 다 엮여 있어서 감독의 서사를 또 좀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것 같아요. 꽤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진짜 다른 리그보다는 좀 훨씬 풍부할 거예요. PL이랑 비교해도 완전 다르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에스파뇰 제가 오늘 에스파뇰 입고 왔습니다만 에스파뇰 감독하고 있는 마놀로 곤잘레스 감독은 4부, 3부 이럴 때 코치 유소년부터 해가지고 했었는데 버스 기사를 병행을 하면서 코치직을 이어와서 프로팀 감독이 된 사람이에요. 7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아예. 다르다 진짜. 버스 운전하면서 이 사람 프로 감독이 된 거야 라고 하면 재밌네요. 이게 또 리스펙트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쵸, 와, 이 사람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그거를 끌고 견디면서. 네,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또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를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스페인 축구 얘기하는데 빠질 수 없는 이제 유스 선수들의 비중이나 혹은 데뷔하는 유스 선수들도 좀 보시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리그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구단 자체 아카데미 선수들이 데뷔를 많이 해요. 특히 생테티엔이나 뭐 리옹 이런 팀들이 생테티엔이 원래 아카데미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스페인 같은 경우도 못지 않죠. 레알 소시에다 같은 경우 특히 그냥 데뷔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데뷔를 한 이후에 1군에서 지속적으로 출전 기회를 보장받는 퍼센테이지가 유럽 전체에서도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로 올라와서 뛰는 선수가 이제 누군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또 굉장히 재미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선수들은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시즌 중에도 이렇게 약간 뭔가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참고하면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재미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재밌네요. 뉴스를 좀 많이 쓰는 리그다.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되게 아까는 이제 전술적이라고 해서 축구 자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축구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것들까지 같이 즐기면은 네. 뭔가 훨씬 더 풍성하고 재밌게 이 라리가라는 걸 즐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요. 요새 막 뭐 여행 패키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재작년에 이제 영국 처음 가봤습니다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축구로만 온전하게 보게 되면은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챔피언십도 그렇고 영국 축구와 잉글랜드 축구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스코틀랜드에서 뭐 셀틱이나 이런 팀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축구장 안에서 완전 그 광적인 분위기 그런 거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코치들도 자꾸 이제 잉글랜드로 많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팬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축구도 있겠지만 어쨌든 물리적으로 그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축구도 결국에는 인간의 문화의 일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여행으로서 조금 더 풍요롭게 많은 것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나라는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스페인이라는 국가가 아닌가. 축구적으로 보더라도 퀄리티가 당연히 절대 떨어지지 않고 가장 전술적인 리그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조금 뭐 음식도 포함해서 뭐 다양한 것들을 좀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흥미로운 리그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2시간을 떠들었는데 2시간을 떠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많이 추격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광범위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진짜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저는 오늘 이거 듣고서 무슨 생각이 들면 스페인 여행 가고 싶어요. 맞아. 진짜 가고 싶어. 스페인 여행 가서 축구도 보고 진짜 빠에야도 먹고. 나 진짜 빠에야. 진짜 빠에야. 제가 그 재작년에 잉글랜드 갔다 스페인 넘어와서 있었는데 그때 바르셀로나에 혼자 이제 며칠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랑 이런 카페 하면은 뭐 동행 막 구하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유랑. 아는 동생이 막 심심하면 그런 거 찾아서 저녁이라도 먹으래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거 하나 구해가지고 갔거든요. 갔는데 엄청